예,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고영학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요구받은 거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커다란 주제 속에서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uture of Blockchain Global Economy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과학위원회에 온 지는 이제 10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2년 살 동안에 마지막에 있었던 곳은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 교수로 있었고요. 그 전에는 UCLA에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주제를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삶도 여기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플로우 오브 톡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코노미가 뭔가 한번 베이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그런 베이직한 바람직한 이코노미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스트에서 제가 젊은 학생들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과학위원은 영어가 오피셜 랭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 경제, 화폐, 거버먼트 이 세 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people want an ever improving state of self.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원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기를 원하고 앞으로는 더 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맞춰주느냐? 거버먼트한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먼트한테 요구를 사람이 하는데 거버먼트라는 거는 뭘로 돼 있죠?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해서 거버먼트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맞춰줘요 이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거버먼트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사람들한테 사람은 다 원하기만 해요. 근데 이제 행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푸드하고 하우스가 있으면 나는 오케이라고 해요. 나는 행복해. 그러다가 이게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야 나는 전기 에너지도 좀 풍족하게 쓰고 싶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워러, 클린 워러 이렇게 가다가 더 이제 저게 맞춰지면 또 다른 걸 요구하죠. Safer environment, 그지?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에어 폴루션이 없어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버먼트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맞춰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일 그렇게 많이 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 그지? 그렇게 적게 일했는데도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받고 싶어.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 거버먼트에서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 사람들도 그냥 보통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행정부, 거버먼트에서 하는 것은 저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커런시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런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선출된 위정자가 데피시트 플래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생겨났을 때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생겨나는 것인데 그런 생산성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만들어냅니다.
왜? 거버먼트는 법이라는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런시를 찍어내서 만드는데 그 커런시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찍어내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재무부에서. 그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것을 페드한테 줘가지고 페드가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캐시를 찍어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지요. 그 정부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던 미국 정부가 2008년 이게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건너온 때입니다. 파이낸셜 패닉이 있었는데 하우징 버블이 이제 팝한 거예요.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레만 브라더스 같은 은행이 백크롭시를 하고 그런데 저런 은행이 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을 예금을 했던 사람, 투자를 예치했던 사람이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자기도 어딘가에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를 갚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연쇄부도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too big to fail problem이라는 걸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 은행들은 도산시켰을 때 우리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도산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해서 하우징 앤 이코노믹 리커버리 액트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큰 은행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중산층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지고 트러블드 에셋 릴리프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구제금융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런 커다란 은행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럼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일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는 내가 일한 만큼 그리고 내가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을 만큼 집 크기도 조절을 해서 사서 꼬박꼬박 페이먼트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버블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된 거죠? 스페큘러티브 마켓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그냥 자기의 그 리미테이션을 초과를 해가지고 집을 사고 큰 집을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랬는데 이제 금융 경색이 오니까 돈이 안 도니까 또 페드가 이자율을 높이니까 그때 이제 뱅크럽시 선언을 하고 버블이 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 중산층 입장에서는 근데 누군가는 그 돈 벌려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상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팔았고 그것을 팔 때 페니 앤 프레드 맥 같은 거버먼트 서브시디어리 인스티튜션이 그걸 보증도 해줬어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게. 그래야지 이제 그 경기가 부양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중산층. 페이먼트를 잘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포클로저,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집들이 생기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거기다가 더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이제 낮추고 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소위 우리 신문에서 자주 보던 라지 스케일 에셋 펄체이스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퀀터티티브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숏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가지고도 경기가 부양이 안 되니까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컨트롤하자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어떻게 그 라지 스케일 에셋 펄체이스 즉 채권을 발행한 채권을 사들인 거거든요. 시장에서 사들이면 채권의 값이 올라가고 채권에는 이일드가 뭐 5%면 5%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값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 컨트롤하는 건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거는 내가 자산으로 페드가 자산 사이드에 이제 대처표에 보면 자산 2조 달러만큼 생겼고 근데 그 2조 달러만큼 자산을 습득을 하는데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원래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공부였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머니를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그런 과정도 안 거쳤어요. 그래서 the Fed is not printing money to acquire these assets. 그래서 자산 사이드가 2조 달러가 증가했고 부채 사이드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가시켰느냐 하면은 내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냥 그 컬리지 렉처 시리즈에서 벤 버냉키가 직접 말하는 거 그 순간을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렉트로닉 엔트리 페드가 일반 은행한테 리저브 어카운트를 주는데 그 리저브 어카운트에 머니터리 베이스를 그냥 2조 달러를 늘려버립니다. 2조 달러. 일렉트로니컬리. 그래서 watch yourself.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2조 달러가 풀려나가면 fractional reserve banking. 그래서 뭐 한 10%는 뱅크에 놔두고 나머지 90%는 또 대출을 통해서 또 내보내죠. 그 과정을 한 10번쯤 거치면 2조 달러가 곱하기 9 정도 해서 29, 18조 달러가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2008년에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면 저금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돈의 양이 너무 많이 풀려나가니까 저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저금량이 1조 달러에서 3조까지 늘어났으니까 3분의 1 줄어드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풀려나간 돈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이 금융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금융을 잘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저거를 활용을 해서 뭐 주식 시장에다 넣는다든지 해서 2008년에 제가 떠날 때 주식 시장과 현재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 값을 비교해 보면 4배 정도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물 현재, 진짜 경제냐? 이게 진짜 이코노믹 스티뮬레이션에 의한 경제 부양 효과를 보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1%야. 1%는 월스트리트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메인스트리트 피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인스트리트 피플이 있고 월스트리트 피플은 이제 투자, 금융사들 이런 데고 메인스트리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런데 이제 1%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그렇게 금융상품을 부도덕하게 만들어서 찍어내서 이거를 팔고 거기에서 이자를 챙기고 투자이익을 챙기는지 몰랐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50% 제 자산을 미국에 있는 자산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죠. 더 99% 우리 보통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 태어나던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뱅크하고 거버먼트가 화폐를 가지고 이제 브로커 트러스트,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가지고 화폐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주조 차익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이제 그 뱅크하고 거버먼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믿지 않는다. fail to broker trust. 그 단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have grown worry of centralized power. 이 중앙 집권화된 권력에 대한 회의가 오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 새로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탈중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allows the brokering of trust. 이 신뢰라는 것을 브로커링 해가지고 화폐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데 비트코인은 크립토그래피, 매스매틱스 이런 그 곳에서부터 신뢰를 얻어서 그거 신뢰를 가지고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휴먼 이맨시페이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러스트를 거버먼트에서 뺏어서 머신한테로 갔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그냥 컴퓨터 망이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나 뱅크가 아닌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고 우리가 거래를 검증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원하면 정부야 뭘 해달라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자, enlightened people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자. 뭐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1% vs 99% 아까 사회주의 이야기를 버니 샌더스 얘기를 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 vs 99% 그래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게 사실 실패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밀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투자은행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피터 쉬프라고 보시면 이제 한 밀리언 타임 넘게 조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건 그냥 페드 잘못했다. 그때 그렇게 타리프하고 한 거 잘못했다. 약적 완화한 거 잘못했다. 효과도 없었는데 괜히 보통 사람들의 세이빙스만 털어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버먼트에서 데피시트 스펜딩 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돈은 즉 뭔가 가치 있는 거는 그 가치를 생산한 사람의 손에 주어졌을 때 제대로 쓰일 수가 있고 효용이 크게 쓰일 수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가치를 생산해낸 사람한테서 뺏어서 거버먼트가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엉뚱한 곳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 앤 프레디 맥 같은 거버먼트가 보증 서는 그 채권 같은 거 모게지 페이먼트 모게지 노트 이런 것들 채권 같은 것들 그런 데로 가게 되는데 그게 효용이 크지가 않다. 프로덕티비티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프리 마켓 캐피털리즘을 얘기하고 거버먼트는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앙트레프레너십 결국은 기업가의 손한테 주어져 가지고 기업가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유의 의지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줄 때 그때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게 프로덕티비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디오를 가서 보시면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1대1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또 뭐냐면 US 이코노미는 버블 이코노미다. US 이코노미는 저렇게 금융 상품, 화폐 같은 거,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화폐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일렉트로닉 오크라운드 그냥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14대의 항공모함도 유지하고 그죠? 경기 부양도 하고 사회 보장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거버먼트 GDP에서 거버먼트 스펜딩이 차지하는 프로티지가 40%가 넘고 근데 이런 게 프로덕티비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미국 사회를 보면 되게 제가 22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빚의 사회입니다. 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빚을 얻어야 돼. 집을 살려고 해도 빚이고 자동차를 살 때도 빚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집 크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얼마 비싼 것 하나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 있고 자동차 두 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가전제품, TV, 냉장고, 그죠? 세탁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옷은 어디서 오느냐? 동남아시아에서 옷은 오고 이런 전자제품은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온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뭔가 제품을 보내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했던 엔지니어링 프로덕트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나가는 거는 달러밖에 없다. 미국에서 주는 거는 달러밖에 없다. 근데 달러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일렉트로닉 어카운트 높인 것 뿐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버블 이코노미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거를 자각을 하고 달러를 미국한테 주고 야, 나 너네 그 제품하고 서비스 줘봐. 실질 경제적인 프로덕트를 줘봐. 그러면 미국은 줄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버블이냐 혹은 뭐 도박이나 쓰고 머니 런더링 하는 데만 쓰고 그래서 못 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커런시, 통화라고 하는 건 돈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거. 그지? 정부가 보증해서 가치가 생기는 건데 그 미국같이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에서조차도 저렇게 실패하고 있고 작은 정부나 뭐 아프리카 정부나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렇게 금융시장이 무너진 데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진짜 가치도 없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건 그냥 IOU, 내가 너한테 빚졌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자꾸만 저러다 보니까 버블 이코노미이다 보니까 버블이 팝할 때마다 금융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버먼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철학적인 이슈들이 decentralization, reforming Wall Street, 그 다음에 inequality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너무 커서 해체시키지 못하는 그런 은행 같은 것들은 없애버리는 게 낫다. 혹은 그걸 해체시켜 우리가 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만들어가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Birth of Bitcoin, Trust Enabled by Peers. 그래서 이거는 탈정부. 아까 피터 쉬프하고 그러니까 프리마켓 캐피털리스트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공통되는 게 있어요. 작은 정부. 그리고 정부가 사람들이 너무 정부한테 많은 걸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irth of Bitcoin을 보면 이제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거는 전자 캐시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수도님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근거가 있는 게 제네시스 블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트코인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블락에 써여 있어요. Times 03 January 2009. 이게 처음 제네시스 블락이 만들어졌을 때인데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이게 아까 타프 같은 거를 영국에서도 했는데 영국 재무장관이 이 베일아웃 펀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타임스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여기다 박제를 해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블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말하는 게 pumping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economy. 근데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냐? 얘는 우리가 만드는 화폐인데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 순간 화폐를 발행해 보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얘는 글로벌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트랜스내셔널, 그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디지털 커런시다. Works beyond the national boundarie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먼트하고 뱅크의 트러스트가 약화됐을 때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얘는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코인을 발행한다. 누가 발행하느냐? 우리가, 원어버스가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페이먼트를 준다. 비트코인을 준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트코인 민팅 스케줄인데, 발행 스케줄인데, 아까 보시면 이쪽이 시간이고 이게 발행량인데 달러의 발행량 보셨죠? 머니터리 베이스가 1조였다가 2008년에 갑자기 3조로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냥 그거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에서 하는데 페더럴 리저브 오픈마켓 커미티에서 하는데 12사람의 센트럴 뱅커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12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운명을 라이프를 좌우하는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결정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 발행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시간이 발행함으로 수렴을 해서 딱 21 밀리언 비트코인만 발행하고 현재는 이 시점에 와서 한 80% 정도 발행이 되는 상태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20%가 발행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50개씩 처음 4년 동안은 한 블락당 한 블락 생길 때마다 50개씩. 근데 블락은 10분에 한 번씩. 그래서 10분에 한 개니까는 1시간이면 6개. 그 다음에 24시간이면 144개. 1년이면 한 15,000개. 1년이면 한 5만 개. 10년이면 한 50만 개. 그래서 여기가 한 50만 개쯤 돼 있어요. 그래서 블락이 한 50만 개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은 인터넷 위에서 작동합니다. 제가 UCLA에서 학교했다고 했잖아요. UCLA 클라인락 교수가 인터넷 만들었는데, 처음에 4개 노드로 했어요. 스탠포드, UCLA, 유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갖고 4개 노드로 시작한 게 인터넷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도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위에서 P2P 노드를 모아요. 그러니까 얘가 P2P 노드를 모으는데 사실은 컴퓨터 뒤에는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자기 자신을 대표를 해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가 이 망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원장, 디지털 레저를 관리하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블락당 뭐 처음에는 50개씩 코인을 발행했다가 지금 이제 50만 블락까지 왔다 그런 얘기고 그 P2P 노드들이 이 블록체인 원장을 관리한다. 근데 그 원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트랜잭션, 철수가 영희한테 코인 1개를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원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철수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철수를 대표하는 크립토그래픽 해시, 영희를 대표하는 크립토그래픽 해시가 쓰여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공개돼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을 보면 누가 얼마만큼의 코인을, 즉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립토그래픽 해시가 얼마만큼의 코인을 갖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코인을 줬다라는 게 이 원장에 기록되고 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소유권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하면 트랜스페어런트, 이게 투명하다, 쳐다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연을 잘했다고 해서 도네이션을 만약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제 애드레스로 코인을 쏴주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애드레스, 저한테 코인 쏴준 그 애드레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 만약 쓰려고 그럴 때 제대로 썼는지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트랜스페어런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오픈 포 비율, 그래서 이게 다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그런 것이고, 요새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한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나 조인할 수 있고요. 이 노드에는, 그러니까 P2P 그 네트워크에는. 그리고 P2P 노드에 조인을 해서 one of the guard가 될 수 있어요. 가드라는 건 뭐냐면 그 원장을 지키는 컴퓨터 노드를 소유한 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 보고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블락을 폼했을 때 그 블락을 폼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 코인 발행권을 주는데, 그 발행한 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주게 되면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남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에브리웨어고 블락 위어드로 이 코인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마이너들이 몰려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여기 이제 프루브 오브 워크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원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블락을 형성할 때마다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블락을 형성시키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프로토콜에서는 긴 체인이 프루브 오브 워크가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아요. 그러면 긴 체인은 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신뢰를 가지고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쓰는 건데 A가 B한테 2개의 비트코인을 주면 B는 이제 받았다는 게 여기에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그 시점 이후에 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C는 또 받았으면 나중에 받은 돈보다 작은 양을 또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굵게 표시한 이유는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저것을 혼자서 하려고 할 때는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채굴기를 가지고 해도 그게 이제 테라 해시스 퍼 섹 돌아가는데 10에 12승 정도 돌아가거든요. 1초에 해시를 그렇게 많은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도 20년 전입니다. 혼자서 하면.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그 마이닝 컴퓨터가 다 동시에 같이 일을 했을 때는 10분에 한 번씩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쳐다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해주는 분야, 그 다음에 지갑, 월렛. 그래서 지갑에서 크립토그래픽 애드레스에서 형성시켜서 트랜잭션을 날리고 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블록체인 그 컨센서스 프로토콜. 이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관한 건데, 요게 이제 코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과기원에서 이 부분을 새로운 거를 만들었어요. 에러 코렉션 코드로. 그래서 에러 코렉션 코드로 POW 하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뉴욕 컨센서스 2019년 2019 거기 뉴욕에서 하는 거 가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코어 프로그램을 이제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자기 컴퓨터에다 깔면, 컴퓨터라는 거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CPU에서 그 프로토콜을 돌리면 비트코인 인터넷의 한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월렛으로만 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채굴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이야기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말씀드렸고, 퍼블릭 노트고, 그 다음에 이미터빌리티, 한번 들어간 내용을 잘 바꾸기가 어렵고, 트랜스페어런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검증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너니머티,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요즘에는 그 어카운트, 애드레스를 추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누군지 이제 알아내는 방법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와이드 크립토 인더스트리가 생겨나는데 뭐 비탈릭 부테린이라든지 뭐 사토시 나카모토 혹은 그런 사람들, 혹은 지스트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마스터 디자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들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있고, 그 마이너들 채굴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상치는 않았지만 생겨났던 익스체인지, 크립토 익스체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인베스터들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인더스트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멀티플 퍼스펙티브. 그 논문은 P2P 캐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얘는 커런시라고 받아들이기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그걸 익스체인지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들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에셋으로 우리는 보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도 처음에는 가상 통화라고 했다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상 화폐라고 가상 자산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이라고 법을 바꿔가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얘는 그냥 자산이다. 그래서 세금 매기기 좋잖아요. 캐피털 게인 텍스, 프로핏 게인 텍스, 뭐 이런 걸 매기기 좋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O를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그냥 디지털 상품이다 해서 팔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려고 그러면 미국 SEC가 한번 내가 너 하는 거 보겠다 그래요. 이게 만약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되면 즉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거를 선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팀 안에 무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전해서 기대감을 부풀리거나 해서 투자하는 사람으로부터 투자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주면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고 규정을 하겠다. 너가 커머디티라고 아무리 말해도 난 인정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메소드로 트랜스내셔널한 페이먼트 메소드로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이 블락 헤더가 있고 블락 바디가 있는데 블락 바디에 트랜잭션만 담았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코드도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스토리지 그래서 판문점 선언문 같은 것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리걸 컨트랙트를 대신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법 대신 코드로 중간 로이어나 뱅커스나 인슈어런스 컴퍼니를 대신하는 블록체인으로 해서 만약에 컨트랙트 모양이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인데 once A is done A가 완결이 되면 B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라고 두 사람이 사인하는 건데 그게 컨트랙트인데 그거를 컴퓨터 코드로 써서 블록체인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A와 B가 분쟁 없이 계약이 이행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이 합의만 되어서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협력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맺었다고 하더라도 B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럴 경우에 어떡하죠? 이제 로이어한테 다시 찾아가고 로이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강제 이행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즉 law enforcement가 있어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코드에는 암호화폐가 있고 암호화폐를 이렇게 잡아놨다가 계약사항이 이행됐을 때 바로 그냥 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 관계가 많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쉐어링 이코노미, 인슈어런스, 보팅, 메디컬 체인, 레어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 뭐 이런 데에 다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디필리피하고 에런 라이트라는 이 교수들이 쓴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블록체인 앤 더 로우라는 책에서는 여기 해놨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조금씩 가령 1%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담당하다가 그게 2%로 영역이 확장이 되고 5% 이렇게 확장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 크립토그래피아라는 이런 새로운 세상. 그래서 법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확대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problems with blockchain이 이 마이닝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전기세를 쓴다.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국가보다 더 많은 전기세를 쓴다. 이거 문제지 않느냐? 환경 문제, 이거 화폐 시스템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를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 코드를 써가지고 계약 관계를 하는데 버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뭐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계약사항이 이행 안 될 경우는 누가 책임질 거냐? 법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compliance with the law. 뭐 이런 아주 이제 현실적인 이 이야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의 어텐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무시할 기술 같으면 저런 질문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더니 중국에 있는 몇 개 기업하고 러시아 기업 몇 개 해가지고 한 7, 8개가 90% 채굴 시장 장악하더라. 야, 네가 아까 말할 때는 원어버스가 채굴해갖고 우리가 뭐 하자 그러더니 이게 무슨 뭔 소리냐. 그래서 채굴 시장의 재중앙화 문제.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갔더니 리센트럴라이즈 돼버렸더라.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쓰려고 보니까 받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키 관리하기도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요 불편함 뭐 없다 아직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어텐션을 그만큼 잡았고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시빌리티 오브 해킹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가 ICO를 해가지고 이제 펀딩을 하는데 돈은 받고 딜리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 그래서 많은 수의 ICO가 딜리버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를 약속한 거를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는 많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학위원회에서는 저 상황이 저런데 뜻은 좋은데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비트코인이 병 걸렸다. 좋은 뜻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건데 스케일러블 디시큐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보급해버리겠다. 사토시 나카모토 따라 해보자. 뜻이 좋으니까. 자기는 비트코인 던져놓고 사라져버렸잖아요. 코인도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호암호 화폐 시스템. 그래서 지스트에서 특허를 걸었어요. 2018년에 특허를 걸어놨는데 특허를 건 이유는 이거를 전유를 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저걸 가지고 자기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고 ICO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놨고 그거는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 기반 우리 핸드폰에 다 부호를 씁니다. 그래서 부호라는 거는 뭐냐면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 간에 무선 전송으로 해서 디지털 정보를 날려주는데 이 채널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정보가 깨져서 들어와요. 근데 그 깨진 정보를 다시 에러 커렉션 코드를 돌려가지고 오류 정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POW를 하면 재중앙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디피컬티 레벨을 조절이 가능해서 이 전력 사용량도 적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세 가지였잖아요. 네트워킹 파트, 원래 파트, 합의 알고리즘 파트. 우리가 만든 건 합의 알고리즘 파트니까 합의 알고리즘 파트만 이더리움에서 걷어내고 우리 거를 집어넣고 비트코인에서도 합의 알고리즘 파트만 걷어내고 우리 거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 10년하고 4년의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니까 껍데기는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엔진만 교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탈중앙성을 회복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요거 이야기를 하러 제가 이제 뉴욕에 5월 12일서부터 16일까지 갔다 온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funded by 지스트에서 자체에서 펀딩한 것과 과학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IITB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그 재원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시스템을 개발할 인력도 없고, 그죠? ICO 하겠다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춘 그 회사는 많지 않고, 그래서 협력 파트너 찾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인한 산업 효과를 우리가 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전망을 이 4차 산업혁명과 배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하면 개방혁신 아닙니까? 공유하고 올려놓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를 같이 한다고 보고,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뭐 로봇들이 오고 센서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이것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을 사람이 일일이 다 가서 디자인해갖고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연결하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해외 학회에 가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게 로보 이코노미, 센서 이코노미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이코노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로 다시 돌아가 보자. 거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웰스 오브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부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부의 정의가 미국의 경제에서 쓰는 소비, 얼마만큼 소비하느냐가 부냐? 그게 프로덕티비티냐? 그게 GDP 카운팅하는 방법 맞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아담 스미스는 프로덕티비티 오브 레이버, 사람이 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갈 정도로 제품이 품질이 좋을 때 그게 프로덕티비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션의 웰스라는 거는 얼마만큼 그렇게 프로덕티브한 레이버 포스를 갖고 있는가, 그 국가가. 그게 그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스퍼리티, 이 번영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그렇게 프로덕티비티를 발휘를 해서 서플러스를 생겨나면 그 옆에 사람이 그 서플러스한 것을 가져다가 쓸 때 효용이 높아지고 그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나가지고 서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번영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해서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바운더리가 있는데 가령 현재로 치면 국가가 있죠.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드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 마켓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 효과가 커진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월드 피스까지도 트레이딩을 하는 국가끼리는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월드 피스가 되고 저런 과정 속에서 못 사는 사람도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해피니스 퍼스윙이다. 각자가 저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기여를 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래서 인라이트먼트 셀프, 그래서 저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월드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제 시간도 딱 됐고 그래서 월드 with more people of freedom. 그래서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한번 세계의 상황을 보면 4차 산업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쪽 이런 데는 전부 다 고령사회예요. 성장률이 2%밖에 안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기술혁신을 얘기하는 곳은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3차 산업혁명전을 보면 여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엔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 그죠? 그리고 거기는 근데 뭐 부정부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거를 앞으로 겪어내야 돼요. 중국만 해도 그렇죠. 일당독재죠. 그죠? 경제는 뭐 부흥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런 데로 가면 1차, 2차 산업.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경제 시스템 봤을 때 푸드하고 쉘터도 없는 에너지가 모자란 그런 국가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독일하고 컴피트하는 거, 독일하고 경쟁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는 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월드 프리 트레이드 존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보면 할 일이 많고 그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중에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면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가 이런 하나된 세상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과제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IC 없이 공유해서 배포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이코노미를 블록체인 이코노미라고 규정 짓고 제 연구 센터의 이름을 블록체인 이코노미 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 한 두세 분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교수님께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진행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저희가 네. 오영호 회장님. 네, 여러분 자신 있게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네요. 들었는데 앞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 가격의 어떤 급등락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으로들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블록체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블록체인 이 기술은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블록체인 산업의 실증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지만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좀 믿고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런 실증 사례가 나온 것들이 있는지 하고, 앞으로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어떤 혁신을 일으켜낼 수 있는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는 이렇게 좀 터부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 가서 얘기해도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이전에 없었던 게 생겨난 게 뭔가, 그거를 따져봅니다. 즉,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발행해서 통용시킨 화폐가 있었나?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트랜스내셔널한 디지털 화폐가 있었나?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새롭다고 그러면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같은 공학자들의 이제 평생 가져왔던 태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실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도 일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해 놓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앞당겨서 우리의 현실로 가져올 것인지, 머릿속에만 머릿속에만 이 생각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구현되게 만들지,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박사학위 할 때 6년에 비이클러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가서 유타주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kbps 정도의 통신을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비디오 통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느꼈던 거는, 야, 저 사람 유명해지려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누군가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세상이 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 같은 거가 지금
뭐 확장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써먹을 데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공학자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해 왔던 문제거든요. 속도 높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바람직한 방향을 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게 뭐 누군가가 전망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랑 좀 다른 게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오픈돼 있습니다. 산업은 육성시키는 게 맞다. 근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생겨나서 시장이 혼탁해지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깨끗하게 유지를 시키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선이다. 이렇게 견지를 하고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SEC 같은 데에서도 그 현장, 이런 토크하는 현장에 나와서 규제 당국자가 나와서 규제 대상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 늦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현장에 우리 기업가들이 있어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회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개발하는 분들이 ICO도 뭐 수많이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교수님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거에 대한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 비전은 제가 아까 아담 스미스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히 그냥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혁신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제 선호도가 이제 갈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의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그래서 보다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자유로운 인디비주얼 개인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저는 그게 2019년 현재에서는 제일 혁신적인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혁신들, 즉 IoT를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투명한 유통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센서라는 것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서 시큐리티 어택에 저항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될 텐데 그거는 한 5, 6년 정도 좀 뒤에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집중하는 분야가 전 세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이것의 확산.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2027년까지 월드 GDP의 10%가 암호화폐 자산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스토어가 될 것이다. 그 비전이 실현되면은 금융 위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도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금융 자산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래서 투자 금융 시장이 실질 경제보다 4배 정도 큰 상황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도를 높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암호화폐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뵙겠습니다. 여자분. 네.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그냥 간단한 건데 신문을 많이 보면은 블록체인에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2, 3세대, 지금 3세대에 있는데 그게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블록체인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만 펼쳐봐도 아는데 1세대는 비트코인이고 이제 월드 컴퓨터를 만든 이더리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세대에 이제 한 2,000개의 알트코인, 알트 블록체인이 나오고 뭐 이오스나 뭐 이런 것들을 3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요즘에 새롭게 나온 건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그 세 개가 다 산업 단계가 다른데 그런 국가들에게 어떻게 암호화폐가 이렇게 도움이 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걸 네, 제가 그 학회에 갔을 때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있다라는 거를 즉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그래서 아까 2차 산업전, 1차 산업전 이쪽에 가면은 개인 아이덴티피케이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군가가 그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가지고 애를 납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갖다 팔아도 그 중간에서 인터폴이 잡아도 얘가 걔다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즉 개인 인증 이런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무너진 국가들이 많잖아요.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데.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곳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얘 화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서 금융시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야, 저 비트코인 어디다 써? 이러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굉장한 구세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부한 이 돈이 그 당사자한테 전달이 될까?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달되는 거는 얼마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급 인플루언서잖아요. 돈 받는 사람들은 진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일을 할 때 뭐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일하는데 비용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부자네 또.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지금 효용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림대학교 교육을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